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완성 필수 한국사의 김정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또 이어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3.1운동까지 딱 1910년대 운동까지 정리해 봤었는데 이 3.1운동에 매우 중요한 결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이 다양화되고 있었고, 학생이라든가 노동자 농민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고 막 있었는데, 특히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팍팍 조직적으로 터지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들과 다양한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조직, 이건 뭐 정부죠, 그죠? 이미 연해주에서 정부 조직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막 가속화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매우 중요한 정부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교재 116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좀 이쪽에다 쓸게요. 칠판을 조금 길게 쓰기 위해서. 미안해요. 이쪽으로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음. 언제까지 존속했냐? 광복 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추로서 작동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정부로 개성이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일제강점기에 한해서 보자면 1945년 광복 때까지 계속 갔던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단 뭐 배경부터 볼까요? 3.1운동이죠. 그죠?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두 명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는 뭐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정부가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부 수립은 한 군데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지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그렸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쓰면 우리 교과서 같은데 아마 임시정부 수립 지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적어도 한 67개 정도는 점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연해주 사람들, 만주 사람들, 북경에 있던 사람들, 상하이에 있던 사람들, 미국에 있던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전에 그래도 있었던 좀 유력했던 정부 조직을 바탕으로 한 정부가 하나 둘씩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정부 조직, 대한광복군 정부 기억나세요? 바로 지난 강의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군사정부 조직으로 이상설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는데, 이 연해주에는 일찌감치 정부 수립이 가능했던 곳이라고 했거든요. 요들이 약간 해체와 결성을 재반복하다가 전로, 이름이 좀 그렇다. 전러, 러시아, 한자로 전로라고 불러요. 전로 한족회, 코리안들의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중앙총회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전로니까 러시아구나만 기억하세요. 러시아 땅의 연해주에서 코리안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개편되었나니 그 정부 이름이 대한국민의회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 강 마지막에다가 한번 써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두고 가자 그러면서 대한국민의회, 아이고 또 의회라고 해놓고 회의라고 쓰고 있네. 대한국민의회, 파리아먼트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손병일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그런 정부 조직이 대한국민의회. 어디 있었다고요? 연해주. 상하이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한청년당 배워봤을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다는 신한청년당이 있었고, 그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인데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원을 구성했습니다. 의회 같은 거를. 일단 그래도 이름을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붙일게요. 국무총리로는 이승만을 추대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4월 달에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였습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는 당연히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외교였을까요? 무장투쟁이었을까요? 의병계열 많은 동네라 그랬었고, 외교활동하기엔 너무 치우쳐 있죠, 러시아 한쪽에. 그죠? 여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싸우자라는 무장투쟁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그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상하이는 짐작하죠? 각국 공사관이 밀집해 있는
한마디 딱 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외교 활동에 적합한 지역.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를 두었느냐는 결국 그대 노선과도 큰 관계가 있었던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정부가 여러 개일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다 그랬는데 정부가 지금 하나여야 구심점이 되는 건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겠지. 그 통합의 의견들을 담아서 국내에서도 상하이 임정이 만들어진 지 한 열흘 만에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국내 정부 이름은 한성정부라고 붙였어요. 한성정부. 이 한성정부는 국내에 있었던 정부 조직으로 4월 23일, 3.1운동이 한창이던 그때쯤 만들어진 정부예요. 이상하죠? 3.1운동이 한창인데 국내에서 어떻게 정부를 만들었을까? 지금 일본의 경찰과 헌병이 엄청난 탄압이 있을 텐데 정부를 딱 수립하고 막 테이프 끊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만세 이게 다수평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손병이라는 분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중에 대표였습니다. 만세운동하고 아마 감옥 가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상하다, 그죠? 같은 이름인가?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전단정부라고 불러요. 종이 위에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손병이 여기 없어요. 안 계신데 여기 모인 분들이 손병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와 막수 해가지고 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었어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승만 미국에 있었는데 여기 국무총리 되시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는 전단정부라고 하는 종이에 만들어진 정부 조직들이에요.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리는 겁니다.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한 분이 여기저기 가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성정부도 국내에서 만들긴 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정부였단 말이에요. 이쪽 세력 모아가지고 통합정부로 만들었지만 어떤 실체가 없는 이름만 있는 정부예요. 하지만 정부 활동을 하려면은 본부가 꼭 필요해요. 본부는 국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둬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부 통합 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겠지. 특히 두 군데 중에 어디를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군데 중에 어디를 할 것인가는 독립운동을 뭘 따라 할 것인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았어요. 이거에만 한 5개월 걸립니다. 9월달이 되어서 결정이 됐어요. 9월달 어디로 결정나냐? 여기로 결정났어요. 여기로 결정나서 상하이에 본부를 두기로 하되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통합정부니까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되 위치는 상하이에 두기로 한다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물론 여기 있던 분들은 상하이로 이사 가셔서 같이 합류하셨습니다. 상하이 임정을 중심으로 하되 이쪽 분들을 충분히 포섭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그리하여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양쪽을 결합해서 정통성 있는 정부로 만들어졌고 이때 새롭게 법령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정부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9월달쯤에 지금 이름을 보니까 대한민국이군요. 당연히 민주공화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이들은 민주공화정을 기본으로 했고요. 방금 제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뭐 그런 얘기 했었나? 어쨌든 했어요. 삼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었고.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법부는 임시의정원이 있었고요. 지금의 국회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는 국무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있었겠죠. 대통령은 이쪽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이쪽에서 활동하던 이동희 씨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양쪽을 결합한 거예요. 대통령은 이쪽 계열, 국무총리 이쪽 계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괜찮죠? 할만하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양쪽을 결합했구나. 헌법 만들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어디 살고 있죠? 전부 다 만주 아니면은 국내 살고 있는데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본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잖아.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주권은 그럭저럭 만들었지만 영토도 국민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토와 국민들을 총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단 말이지. 해서 이쪽으로 비밀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국내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비밀 연락망들이 만들어졌고 이 연락망을 연락통신제도다. 그래서 연통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부기 때문에 각종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부. 그 중에서 교통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교통국이 연락을 관리했던 곳이고 지부를 두었습니다.
만주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거든요. 만주에는 일용양행, 부산에는 백산상회. 겉으로는 전부 다 무슨 회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비밀 교통국 지부였던 곳들이에요. 특히 일용양행은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쇼라는 분이 자기네 나라 어떤 민족의 처지와 우리 민족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공감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열심히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만든 것이 일용양행, 부산의 백산상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상하에 있었지만 국내랑 연결하기 위해서 연통제라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고 연락통신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교통국장이 안창호 씨였습니다. 이 교통국의 대표적인 지부로는 일용양행과 만주의 일용양행과 우리 교재 다 있는 내용이에요. 부산의 백산상회 등이 있었다. 글자를 좀 밑에서 쓰기 좀 힘들었습니다. 일용양행과 백산상회. 됐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조직들. 우리 교재는 이게 이제 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조직 분위기 때문에 민중화 과정이었고 삼권 분립이었고 이와 같은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 뭘 위해 만든 거죠? 모든 독립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그럼 독립운동 해야지.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 한번 봅시다.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임시정부의 활동들이. 1919년 수립되자마자 있었던 초창기 활동들을 주로 볼게요. 일단 무장 투쟁했습니다. 군대 양성해야죠. 군사조직 갖췄습니다. 아까 여러 부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부서 중에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가 있어요. 지금 국방부 비슷한 거겠죠. 뭐 군무부를 설치하고 이 군무부에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시작하고 뭐 사관학교 세우는 계획도 세웠고요. 여러 가지 군대 조직을 만들고 편제하기도 했었고요. 만주 쪽에 특히 군대가 많았거든요. 상하이는 군대를 만들기 좀 힘든 곳이었고 만주 쪽에 여러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 군대를 편제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만주 독립운동가들을 모아가지고 광복군 사령부라고 하는 군 사령부를 서간도 지역에 설치했었고요. 광복군 총영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건 조금 학설이 많아가지고 사령부의 국내 조직이다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사령부가 총영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등이 임시정부 관련된 조직이었구나. 만주 지역 독립군을 총괄하기 위한 사령부가 있었구나. 이 정도. 실질적인 총괄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 독립군들은요 유격대들이 많았어요. 산속에 숨어 지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을 편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같은 조직들입니다. 역시 만주에 있던 독립적인 군대였는데 이를 임시정부 산하에 편제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지. 1923년에는요 잠깐 만주에 시련이 닥치거든요. 그 닥친 후에 독립군을 재정비할 때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만주에 주둔하면서 의회, 의정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군 정부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육군 주만 참의부인데 이건 나중에 한 1923년경에 만들어지는 군사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시정부랑 관련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활동이었구나. 외교 활동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할 리가 없죠. 처음부터 외교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보냈던 사건 또 연장선에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보냈던 거 그 김규식을 통해서 외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겠었고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지역과 유럽 지역의 외교 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위원부를 미국에 설치했습니다. 유럽을 한자로 구라고 써요. 구라파. 구라파가 유럽을 한자로 쓴 건데 구라고 쓰고 미국은 한자로 미라고 씁니다. 구라파와 미국을 총괄할 수 있는 구미위원부를 미국에 설치하여 여기 이제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겸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종 외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파리 강화위에 김규식 가서 청원서 낸 거랑 구미위원부 설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외교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력 양성 관련된 기타 활동, 문화 활동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 세력들이 있는데 국내 세력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소식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기관지로서 독립신문을 발간했어요. 독립협회 거 아니에요? 같아요, 이름이. 처음엔 독립이라고 했다가 독립신문으로 바꾸는데 이름 같을 수 있죠.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문이에요, 당연히.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국내에다가 이제 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사료 편찬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 같은 거, 한국과 일본의 옛 관계를 담은 사료집을 발간하여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는 독립운동의 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활동도 전개했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활동들. 이런 거 하려면 돈 필요할 것 같은데, 돈? 그죠? 돈은 어떻게 거뒀을까요? 국내 와서 임정 요인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와가지고는 저 임정 사람인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유 그러시냐고 하고 줄까요? 뭐 증서가 있나? 임정 요인들은? 공무원증이 있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문서가 하나 있어요. 문서라 그럴까? 증서가. 그 증서를 독립공채라고 불러요. 여기다 써드릴 건데. 독립공채. 또는 뭐 애국공채라고도 부르는데, 공채라는 말은 공공채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행한 빚진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채권을 임시정부에서 발행해가지고 국민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그거를 10,000원 주고 사요? 10,000원을 정부에 줬겠죠? 나중에 정부에서는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채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때는 애국심으로 임시정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실체도 별로 마땅치 아니한 그런 정부였지만 공채를 발행할 테니 너희들이 이걸 사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광복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 갚아줄게 라는 증서가 되겠죠. 많은 분들은 광복을 기대하고 또 애국심의 발로로서 이 공채를 사주는 겁니다. 이 공채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전개했는데 임시정부에 곧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기까지가 초기 활동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위기 이야기예요, 위기. 1920년경에 임시정부의 매우 중요한 연락 조직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위기라고 써둘까? 일단 여기다가 초기 활동에 이어서 위기, 연통제와 교통국 붕괴. 그럼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활동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제한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근데 지금 임시정부의 메이저 세력들은 상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그럭저럭 계속합니다. 근데 무장증에 대한 지급이 약간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주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쪽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이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된 거지. 그 와중에 무장수행 열심히 했었는데 봉오동 청산리 전투라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아주 일본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준 그런 승리였는데, 근데 그 뒤에 일본군은 어떻게 했냐? 간도 지역 주민들을 모조리 사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는, 모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을 초토화시키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으켰습니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아주 큰 승리를 거뒀는데, 하지만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때문에 보복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희생을 당한 거지. 그러자 야, 무장수행 봐라. 아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성과가 없다. 애꿎은 국민만 죽는다. 그러면서 무장수행에 대한 비판론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활동은 잘했나? 봤더니 웬걸? 하나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21년에 워싱턴 체제라 그래서 열강대끼리 회의를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프랑스, 영국, 특히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우리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것 같았던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자기들의 파트너로 승인해 준 겁니다. 해군력을 얼마큼 보유할 수 있고 이러면서 같은 팀으로 묶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미국이 사실은 일본 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외교 활동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겠지. 이 비판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1919년 2월 25일이니까 3.1운동도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대한인 국민의 이름으로 이 위임통치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국제연맹의 공동 통치하에 놓아달라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완충국이 되게 해가지고 독립을 보존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일본이 아닌 여러 열강들의 공동 식민지로 삼아주세요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어떻게 이야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임정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막 욕을 하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얘기가 다시 불거진 거지. 봐라, 니네가 그렇게 외교활동을 하고 국제연맹이 어쩌고 하더니 뭐 누가 들어주기나 하냐? 이런 바보들아! 이렇게 되면서 위임통치청원서에 대한 비판론이 특히 신채호라는 분을 중심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 거지. 외교활동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거에 대한 비판론이 막 나오면서 외교를 할 것이냐, 무장투쟁을 할 것이냐, 문화운동을 할 것이냐. 국내에서 문화운동 주도했던 독립신문의 주필이었던 이광수라는 분이 21년쯤에 급귀국하더니 갑자기 일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분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친일파로 바뀌는데 이런 분들이 등장했다는 것도 문화활동에 대한 어떤 회의를 들게 했겠죠. 그래서 무장투쟁, 외교활동, 문화활동 등등이 전부 다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던 거예요.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건이 조금 큰일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이념도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노선도 무장투쟁이냐 외교냐 등등으로 대립이 빚어지면서 임정이 큰 혼란에 쌓이고 만 거예요.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내부적으로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좀 잘해보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자라는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경에 있었던 신채호, 박용만 이런 분들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좀 들어주질 않아, 이 사람들이. 무슨 회의냐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 1923년 박은식이라는 분의 발의에 의하여, 아주 임시정부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여기저기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상하이로 모여!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대표회의라는 말 그대로 국민들을 대표한, 임시정부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한 회의겠죠. 회의를 1923년 상하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 모였어요. 이쪽도 모이고 이쪽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국내분들, 북경에 있던 분, 연해주에 있던 분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달이 지속이 돼요. 열렸다가 또 휴회하고 열리고 휴회하고 이러면서. 근데 회의를 거듭할수록 내부에 있었던 의견들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뭐라 그랬냐? 아이고 임정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임정에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망가진 임시정부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게 어때? 라는 창조파 쪽 인물들이었습니다. 현재 임정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보자라는 쪽이 있었고, 한쪽은 아니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는 게 어딨냐?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들면 없애고 새로 만들어요? 이상하잖아.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온 정부인데 이 정부가 잘못된 점이 있는 건 알아. 그것들을 잘 바꿔가면서 새롭게 개편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정부를 뚝딱 만드는 게 아니야 라는 개조파들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입장이죠.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임정은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니 새로 만들어도 괜찮아라는 쪽이고, 무슨 소리야 이건 정부인데 정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그러면서 끝까지 유지하자는 쪽이고. 이해되시죠? 부정론, 긍정론. 이쪽의 대표인물이 신채호, 무장투쟁론자들이 많긴 했는데 전원은 아니었지만 이쪽의 대표인물은 안창호 같은 분이 있었어요. 물론 현재의 임정을 유지하자는 고수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립들이 막 빚어지면서 결국 국민대표회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창조파가 떠나겠죠. 안 해! 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대표회는 결렬되었고, 1923년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구나라는 거죠. 큰일 났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요 지금. 지금 돈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들 떠나버렸고 임정에는 몇몇 어르신들만 남아가지고 어렵게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서 대통령 이승만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외교활동도 시원찮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도 좀 황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했어요. 국민대표의 결렬 후 이승만 대통령 탄핵, 그리고 2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추대가 되신 분이 바로 좀 전에 잠깐 언급됐던 박은식이라는 분이에요. 박은식이 2대 대통령에 추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925년이었는데 결국 대통령 탄핵 후 위기를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임시정부는 뭐 동가식 서가숙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체제를 바꾸자. 지금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데 무슨 삼권분립이냐. 대통령은 누가 할 것이며 국무총리 누가 할 것이며 대법원장은 누가 할 것이며, 그러지 말고 국무원 중심으로 내각제로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탄핵 후에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국무령제로.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개편했고요. 이게 1925년이에요. 이 국무령제로 가다가 김구 선생이 취임하거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7년에는
국무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이른바 집단지도라고 하는데 국무위원제로 바뀌었대요. 일단 여러분 국무령제까지 알아두시고, 이게 교과서에 없으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하나하나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령제로 바뀌었다가 국무위원제로 개편되었구나라는 것까지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임시정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위기 내용 알아두시고, 국민대표가 진행됐고요.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을 결렬됐습니다. 결렬 후 이승만 탄핵되고 대통령 탄핵되고 이대 대통령 잠깐 취임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국무령제라고 하는 삼권 분립을 약간 무시하고 국무원 중심으로 가는 체제로 바꿨구나라는 게 1925년의 일. 자, 이러면 위기가 극복이 되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더 할애할 게 뒤에 임정의 추가 활동이 있습니다. 무장청 가서 보실 건데 전체 흐름인물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미리 좀. 자, 국무령제로 바뀌면 뭐가 해결이 되나? 국무위원제로 바꾸면 뭐가 해결이 되나? 어차피 지금 돈도 안 들어오고 노선 대립에 남아있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정은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했으면 일본 경찰이 포위망을 풀어버렸답니다. 맨날 감시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뭐 돈도 없고 맨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돈 대고 앉아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졌어요. 자자자, 중국 정부는 상하이 안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도와줬을까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남의 나라 안에서 지금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의 존재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심드렁하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주사변이 터지자 상황이 달라진 거지. 만주사변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중국 국내에는 임시정부라는 일본에 저항하는 단체가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약간 깨지면서 둘이 결합하는 분위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때 김구 선생께서 기회다. 이제는 우리가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만주사변 후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조직이에요.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미리 일단 간만 볼 겁니다.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한인 애국단이라는 조직은요 1931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 조직에서 그 유명한 사건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어요. 이봉창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일왕한테 폭탄을 날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지금 만주사변 이후에 막 일본은 막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 이제 만주 철도에서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신답니다. 이봉창이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왕의 행렬을 향해서 폭탄을 딱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일왕이 탄 차가 아니라 그 뒷차에 맞았대요. 뒷차 날아갔는데 일왕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거지. 아깝죠? 아주 아까운 사건이에요. 일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알려졌는데 더 훌륭했던 거는 이분이 딱 잡힌 다음에 난 일본 경찰 따위하고 얘기할 레벨이 아니다. 난 너희 왕과 상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한 우리 한국인임을 밝히고 막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아까운 사건을 보고서 우리 민족만 아깝다 했던 게 아니라 중국도 좀 아까웠나 봐요. 만주사변으로 약간 화가 나 있었을 테니까 아쉽다 이렇게 된 거지. 이랑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신문에 보도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명중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 왕이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밉다 그래도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단 말이야. 일본 정부에서 이걸 빌미 삼은 거지. 뭐가 아깝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상하이를 침략하는 상하이 사변을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구실도 있었지만 그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이겼겠죠. 상하이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상하이 사변 전승기념식 겸 이때 살아남은 일왕의 생일 파티, 천장절이라고 하는 파티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가진 거예요. 그 공원에 바로 누가 갔냐? 윤봉길 의사가 가신 거지. 정말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윤봉길 의거에 대한 영상을, 작년에 제가 제작했다는 그 영상, 지난 강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영상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당시 뭐 시라가를 비롯한 일본의 육군 대장들, 그 장성들을 향해서 폭탄을 날리신 분입니다. 성공했죠. 거사에 성공을 하고 역시나 난리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국단, 즉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게 됐겠죠. 그동안 죽어있던 임정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뭐 2천만 중국 군인이 혹은 2억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했다 하면서 중국도 이걸 찬탄하기 시작했고, 윤봉길 이거 이후에 막 윤봉길 붐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막 출판물 막 나오고 윤봉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과 중국의 합작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독립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상하이를 지금 일본이 점령했다면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첫째, 일단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짱제스의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는 정부 조직, 정당도 만들었고요. 정부 조직도 개편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탄압으로 상하이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동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한인회국단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탄압으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한 8년간 여기저기 떠다니는 일종의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한 8년 정도를 여기저기 떠다니게 되었구나.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위기를 극복한 다음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동 중에도 임시정부는요, 국민당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한국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대요. 1935년에 정당 창당. 뭐 정당 이름까지 외울 건 없습니다만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다만 내신에서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보시는데 일단 무슨 정당을 만들었구나. 이름이 중국 국민당과 똑같죠. 1935년 이동중에 만든 정당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의 군사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군사학교 애들 보내가지고 나중에 군대 양성해라 그러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러양 군관학교 같은, 지금 현재 우리 교재 페이지 없고요. 뒤에 몇 장 넘기면 무장수행 파트 약간 나옵니다. 러양, 제가 써드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많은 군대 양성을 도와준 거죠. 그럼 이제 이동 중이겠지만 어딘가 정착을 한다면은 정당도 있고 군대도 만들 수 있겠네? 지금 정부 조직도 있고요. 그죠? 정부도 있고 정당도 있고 군대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지금 이동 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딘가 정착만 하면 끝나겠다. 정착 얘기 마지막에 이제 1940년에 판서를 10개 써도 좀 모자라는군요.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1940년에 드디어 정착을 하고 임시정부는 중흥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충칭 정착. 저 중경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역시 중국 발음으로 충칭이라고 씁니다. 내륙 깊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약간 공습이나 포화가 미치지 않는 곳. 나중에 국민당 정부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임시정부도 이쪽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에 정착했을 때 임시정부에서는요, 정당 조직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이동 중에는 임종도 있었지만 다른 독립운동 세력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이제 모았어요. 충청에서 모아가지고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엄밀히는 충칭 정착하기 직전이었는데 어쨌든 충칭 활동으로 한국 독립당. 아까 국민당도 있었고 독립당도 있네요. 다른 정당이지만 둘 다 임시정부의 여당 정당이었습니다.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다. 자, 아까 우리 정부가 무슨 제도? 대통령의 삼권 분립 제도에서 국무령제로 바꿨다 그랬죠. 좀 어려웠나? 그리고 국무위원제라는 집단 지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단체를 끌어온 분이 김구라는 분이세요. 김구 알죠? 백범 김구 선생. 임시정부를 아주 외롭게 위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자기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대기도 하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거의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걸 혼자 다 하신 분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임시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주석제로 개편을 하면서 1940년에 김구가 주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석 그러면 이제 북한이나 마오쩌둥 막 생각하면서 약간 나쁜 걸로 보는데 그냥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물로 주석제로 40년에 바꾸면서 주석에는 김구 선생. 그리고 1942년에 나중에 배우게 될 또 하나의 세력이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됩니다. 김원봉이라는 인물인데 그쪽 계열이 합류하면서 세력이 커지자 나중에는 주석과
부주석이 있는 주석, 부주석제로 한 번 더 바꿔요. 1944년인데 이때 부주석에 임명된 분이 바로 파리에 가셨던 김규식이에요. 주석에는 김구 선생, 부주석에는 김규식 선생이 각각 임명되었구나라는 거까지. 자, 이제 정당 만들었고 체제는 주석제로 개편했고 군대가 있으면 좋겠어. 군대. 1940년 충칭에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군대 만드는 걸 허용해 준 거죠. 그죠? 군대 이름이 바로 한국광복군. 러양 군관학교에 입학했던 그 역할을, 그 경험들을 받아서 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만주했던 세력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한국광복군이라는 정당 창당. 그리하여 당, 정, 군을 갖춘 명실상부한 정부로 재탄생한 게 충칭에서의 모습이구나라는 거지. 됐어요? 자, 이제 엄밀한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남의 나라에 있는 망명정부였지만 정부를 조직했단 말이야. 근데 마침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딱 발발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연합군이 일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회죠. 그죠? 지금 일본이 질 게 틀림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미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 연합군에 참여해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생각을 누구나 했었겠지. 그래서 이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기로 합니다. 그 194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아, 이제 우리는 광복이 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광복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건국을 위한 강령을 발표하고,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건국을 위한 강령을 발표하고 1941년에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채택을 하고, 그리고 연합군에 참전하여 같이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연합군이었던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죠. 안 받아줄 이유가 없지. 왜?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 포로신문이라든가 암호해독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은 게 일본군 아니면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은 징병당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할 거야.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있잖아. 그죠? 참전했었고, 암호해독.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해야 될 거고, 이것도 역시 필요했던 거. 암호해독. 그래서 연합군에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활동 내용들은 역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기로 하고요. 근데 그 참전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광복이 되면 딱 만들 나라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고,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의 OSS라고 하는 전략정보국에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한반도 내로 침투하자, 이렇게 작전이 나온 거예요. 지금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과 싸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태평양 쪽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본토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본토는 일본이 망하면 그냥 광복이 되는 땅인 거지.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 본토에 들어가서, 한반도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군대가 참여하고 싶을까,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 참여해야지. 막 저요 그랬겠죠. 그래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할 때 미국 부대가 준비한 겁니다. 미국의 OSS라고 하는. 이 OSS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데 지금의 CIA 비슷한 곳이에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에서 준비했던 국내 침투작전에 한국인 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50명 뽑았답니다. 바로 마감이 됩니다. 서로 너도 나도 막 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감을 딱 시켜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도 읽는 법, 레펠 타는 법, 잠수함 타는 법. 그래서 국내 들어와서 미군들과 함께 같이 길도 안내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는 일본군을 몰아내고 광복을 차지한다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독립만큼은 일본의 패망이야 연합국의 힘이었겠지만 우리나라 독립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걸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딱 준비하고서 D-Day를 꼭 기다리고 있었어요. 1945년 9월 1일이 D-Day였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8월 15일에 광복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일본에게 미국이 핵폭탄을 쓰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소련이 막 참전하고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핵폭탄을 쓰는 걸로 작전을 바꿨나 봐요. 결과적으로 이 국내 정진군 편성했던 국내 정진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호련 전하벨이 울렸다. 외적이 항복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두가 기뻐했는데 나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소식과 같았다. 나는 그동안 준비해온 게 수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 걱정이었다라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쓰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죠? 정말 우리가 이거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결국 이 일이 수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나라 운명을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이 좌지우지하게 될 게 틀림없어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계승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임시정부의 나중에 중흥 때의 활동이에요. 자, 임시정부 활동은요, 시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1919년에 수립됐던 과정 봤었고요. 수립 이후에 20년대 활동이 있었죠. 20년대 초기 활동은 괜찮았습니다. 다 있었어요. 외교, 무장, 투쟁, 문화 활동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실 건 뭐냐? 요 20년대에 임시정부가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운동은 뭐가 있는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임시정부는 쭉 광복 때까지 갔던 정부고요. 단체가 아닙니다. 정부예요. 정부 조직이고 이 정부의 산하의 명목상으로는 산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한 축으로 쭉 갖고 가시면서 같은 시기 20년대 임정이 활동할 때는 국내에는 뭐가 있었고 만주에 뭐가 있었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만주의 무장투쟁과 국내 실력 형성을 같이 보시면서 임정과 매치시키고 임정이 위기를 겪었던 23, 4, 5년경에는 만주와 국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만주에는 미스 협정을 통해서 결국 독립운동이 안 되게 됐고 불가능하게 됐었고 국내에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독립운동이 여의치 않았겠구나. 아, 이때 임정도 위기였고 만주도 위기였고 국내도 위기였구나. 그러다가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임정이 다시 활기를 찾는구나. 그때 만주도 활기를 찾았겠네? 국내에서도 뭔가 있었겠네? 같이 보시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광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중국 저 위쪽 예난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었고 임정은 어땠고 국내는 또 뭐라고 있었지? 같이 보는. 이 같이 보는 게 우리 단원이 나눠져 있는 이유예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정을 큰 축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일단 우리 교재에는 지금 임시정부의 변화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년대까지만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뒤에 나온 독립운동을 다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필기 먼저 하시고